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노무 제7강 노동법률 및 규정의 이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과 직원 고용의 필수적인 노동법률과 규정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무 7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6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인사관리란 기업과 근로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하며 개발하고 활용하는 조직적인 관리 활동이었죠. 그리고 인력의 선발 과정 중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는 의사결정 도구 중 하나인 성격의 5가지 요인, 빅5 모델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 외향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노무 7강 노동법률 및 규정에 의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강에서는 노동법의 정의와 목적, 다양한 노동법의 종류, 노동법의 기본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노동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노동법률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정의입니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규정들을 포함하며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 및 사업 운영에서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노동법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편함과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비즈니스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직원의 불만은 품질 문제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됩니다. 또한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의 시간과 비용 등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산업 규제 대비와 기술 보호 조치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동 관리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시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영역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민법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기본 원칙은 상호 협의와 합의에 기반하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는 보통 노동자가 의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을 모두 인정하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노동법이 도입되면서 민법과는 별도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민법과는 다른 틀에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관련법으로 구분됩니다. 각 법률은 특정한 측면에서 노동관계를 조절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적 근로관계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정립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내용 및 변경, 근로계약의 종료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중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근로장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다양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의 시작과 종료, 근로장소 및 시간의 변경 시 사전 통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동의와 투명한 근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여 논란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등의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사용자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장합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들이 공동의 권익을 위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상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권리와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서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호하고 단체 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협력적 노사관계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참여와 협조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룩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대립과 투쟁의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넘어 노사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상호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고 조정하는 것을 넘어 노사 간의 긍정적인 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지향합니다. 네 번째, 고용 관련법은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의 균형과 고용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두 가지 예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의 안정성 보장과 제도약을 위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실업급여나 취업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지정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X. 네, 정답은 X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기간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시기간직을 2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2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 종사자로 전환 처리됩니다. 이때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성격으로 법적으로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법의 핵심 개념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후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근로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법 위반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이 계약은 양측 간의 합의와 상호 동의에 기반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법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명시된 형식을 요하지 않아 문서나 구두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이 누락되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장과 사실의 불일치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한 계약의 체결이 요구되고 논란의 방지를 위해 꼭 서면으로 증빙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의 기본 개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중요한 5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5인 이상부터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창업 초기나 사업의 초반에는 노동관계 법령은 많이들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해당하며 적용 시점은 근로를 시작한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해고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1개월 전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원한다면 적어도 한 달 전인 11월 1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3개월 미만 근속기간의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습기간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을 다룰 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언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냐?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첫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두 번째는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5시간씩 3일을 일한다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고 두 번째 요건 소정 근로의 개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이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두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세 번째,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며 중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 1년 미만 중간 퇴사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5가지 내용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꼭 준수되어야 합니다. 편의점과 같이 대다수의 작은 사업장들도 물론 모두 해당됩니다. 경력이 없는 신입 알바생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고용인과 합의한 사항이며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임금 체불 이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없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금 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에 나온 퀴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 체불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체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추가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도 모두 포함 대상이니 꼭 확인하여 챙기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임금이라는 것은 생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사명이고 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형사처벌까지 가해가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노무 7강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계약은 불가하다. 두 번째,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식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안내드렸었죠. 세 번째, 정당한 사유의 해고라도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5인 미만 사업장 필수 적용 법률 5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고 예고 30일 전 미리 알리기. 세 번째는 주휴일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는 퇴직금 발생 조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였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